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속빈 강정희 뿐입니다. 1997년 우리가 왜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마 하는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환율이 1,450원을 넘나들고 무역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정부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부자들은 이미 달러를 챙겨서 떠나고 있습니다. 개미들만 남겨진 이 침몰하는 배에서 당신은 살아남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마지막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1997년 11월 21일, 그날의 차가운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군 민족 아닙니까?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그런 생각으로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부도라는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IMF라는 낯선 이름의 단체가 우리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기 시작한 거죠. 그날 이후로 우리 아버님들의 어깨는 축 처졌고 수많은 가정이 풍비박산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1997년의 위기는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서 생긴 일시적인 자금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의 위기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완전히 바닥나서 생기는 구조적인 재앙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조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 매뉴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징후들은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집,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신호들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징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여러분, 환율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돈 원화의 가치입니다. 경제의 체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환율이 얼마인가요? 1,450원을 훌쩍 넘어서 1,5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밖에서 물건을 사올 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커피값 할 것 없이 다 오르는 겁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김대리는 매일 아침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서 커피 원두값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커피 한 잔에 7,000원을 줘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달이면 6만 원, 1년이면 70만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구조입니다. 수입할 때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기업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익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인력 감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취업이 안 되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강요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IMF 당시 환율이 900원대에서 2,000원까지 치솟았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실수를 해서 환율이 튀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전쟁 속에서 우리 원화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면 사람 몸이 망가지듯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우리 경제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가계부채입니다. 이건 정말 시한폭탄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무려 1,9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0이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거대한 숫자입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3년 전에 은퇴자금에 대출 3억 원을 더해서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장식금리는 2%대였습니다. 한 달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60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5.5%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박 사장님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150만 원이 넘습니다. 치킨을 한 달에 수백 마리 더 팔아야 겨우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박 사장님만 이런 게 아닙니다. 2023년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5억짜리 아파트를 산 김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3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13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만 50만 원 넘게 불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입니다. 외식 안 하고 옷 안 사고 여행 안 갑니다. 그럼 박 사장님 같은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이게 바로 경기 침체의 악순환입니다. IMF 때는 기업들이 무너졌다면 지금은 우리 서민들의 가게가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진 집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결국 산사태처럼 한순간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국가 채무입니다. 나라 빚이 1,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장부상의 수치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 예산으로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마치 수입은 줄어드는데 병원비만 계속 늘어나는 노인의 처지와 같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면 결국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더 찍어내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걷으면 경기가 죽고 돈을 더 찍어내면 물가가 폭등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출 고지서를 보십시오. 금리가 1%만 더 올라도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국가가 해결해 주겠지,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딱 2주일 뒤에 IMF에 손을 벌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형태가 조금씩 바뀔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사형 선고가 집행되기 전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구조적인 모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수출 강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내수 시장을 방치했던 대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삶의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헤엄을 치다가 결국 삶아져 죽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 뜨거운 소단에 들어앉아 있는 꼴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가장 금기시하면서도 가장 믿고 있는 구석이 어디입니까? 바로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죠. 전 재산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 보루에 커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폭락은 산사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리며 마을 전체를 집삼키죠.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딱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40대 김대리의 옆집에 사는 50대 이 부장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부장님은 2022년에 노후자금과 대출을 보태서 경기도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호가는 8억 원까지 떨어졌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년 사이에 2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부장님이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500만 원 월급 받아서 3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바칩니다. 남은 200만 원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집값이 2억 원 더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며 대출금을 일부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진짜 재앙의 시작입니다. 자, 다음 징후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건 조용한 살인마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끊겼고 지하철에는 어르신들만 가득합니다. 이게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이 돌리는 겁니다. 물건을 만들 사람도 그 물건을 살 사람도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GDP, 즉 국내 총생산이 성장하려면 노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멈추고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60대 박 사장님이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이유도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세금 낼 사람도 줄어들고 결국 나라 경제의 엔진이 꺼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997년과 지금을 냉정하게 비교해 봅시다. 그때는 우리가 돈을 빌려온 곳이 주로 외국은행이었습니다. 외채가 많아서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끼리 그리고 우리 은행의 진 빚이 더 많습니다. 정부는 이걸 두고 대외 건전성이 좋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건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외부에서 온 위기는 외화를 빌려오거나 금모으기 운동 같은 단합으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내부에서 터진 빚잔치는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면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면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자가 생기면 대출을 못 갚고 그럼 다시 은행이 위험해지는 끝없는 추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빚이 없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 이웃이 무너지고 내 단골 가게가 문을 닫으면 결국 그 피해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물가는 더 오르고 공공요금은 폭등하며 치안은 불안해질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나 혼자 안전할 순 없습니다. IMF 당시 우리가 겪었던 그 처참한 고통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 번째로 현금 비중을 늘리십시오. 지금은 투자의 시대가 아니라 방어의 시대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 중의 일부는 반드시 현금화해서 들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위기가 오면 현금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남들이 자산이 반토막 났다고 울부짖을 때 현금을 가진 사람은 그 자산을 헐값에 살 기회를 잡거나 최소한 내 가족을 굶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십시오. 지금 금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97년 장시금리가 30%까지 치솟았던 걸 잊지 마십시오. 물론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고금리 기조는 생각보다 오래 갈 겁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들쭉날쭉하면 가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내더라도 내 지출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지금 바로 은행 앱을 켜서 내 대출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달러입니다. 거창하게 외환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달러를 사서 모으거나 달러 예금에 가입하십시오. 환율이 1,500원을 넘고 1,700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모아둔 달러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겁니다. 부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달러 비중을 높여왔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했을 뿐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도 수많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마 하며 귀를 막았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금 2026년 다시 한번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환율, 가계부채, 국가채무, 인구절벽, 이 모든 것들이 한 목소리로 위험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과 둘러앉아 우리 집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빚을 정리하며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위기는 그저 재앙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끝났느냐고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구해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가족과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부터 당장 행동하십시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키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줍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 살기보다 다 같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